안녕하세요. 행복이 있는 그곳, 행복 머무름, 행복스테이 유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현진건님의 그립은 흙인 눈이란 소설인데요. 내용은 한 부잣집 한량 총각이 기생인 채선을 좋아해서 집안을 홀라당 말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고 지지고 볶고하는 애정사를 그린 일반적인 내용 같으면서 순정과 낭만과 숨막히는 대화의 터치가 예사롭지 않은 소설입니다. 예를 들면 소설 중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채선아, 내 할 말이 있으니 방으로 들어가지? 하지 않겠어요. 나도 또 안고 끼고 뽀뽀하고 섹하려나 보다 하였습니다. 그이는 아직도 숫기가 남아있어서 남 보는데, 아니 남이 볼만한 데서는 나의 손목 한번 시원스럽게 못 쥐고 그리 하고 싶을 때 꼭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라는 숨막히는 장면. 그럼 행복을 읽어주는 썬티스가 전해드리는 그립은 째린 난이 흙인 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서로의 얼굴입니다. 동식물을 대할 때도 우리들은 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바라봅니다. 눈이 없는 식물도 해를 바라봅니다.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공명하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100년쯤 거슬러 올라가 1920년대. 그때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현진건이라는 소설가가 살았습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소설 작품들을 남겨주었죠. 현진건의 소설 중 그립은 흰 눈이라는 단편 소설에는 채선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정인인 도련님이 등장합니다. 어린 두 사람의 사랑 속에는 어느 연인들처럼 새콤하고 달콤하고 쌉싸름하며 그리고 쓰라림이 담겨 있습니다. 마주한다는 것은 얼굴을 들고 서로를 바라본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얼굴을 들어 마주할 때 두 시선은 부딪힙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표정을 읽으려 노력합니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얼굴은 타인이나 타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도구이며 기호이다. 입에서 나가는 기호들의 실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조건으로 의식적인 것이 아니며 무의식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생 채선은 미모의 10대 후반의 조선시대 여성으로 많은 남자들의 시선 속에 담긴 자신을 고스란히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시선 속에 잘 담기도록 옷 매무새며 표정까지 그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19세가 되던 해에 한 유복한 집안의 도련님의 지극한 구애로 살림을 차리게 되죠. 도련님에게 어디까지 또 무엇까지 해줄 수 있는지 시험이라도 해보듯 어린 그녀는 물질과 애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어김없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녀 앞에 가져다 놓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이는 간이라도 빼먹일 듯이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런 눈치를 챈 나는 그이로부터 갖은 것을 원했지요. 집문서도 내 이름으로 내게 하고 자개농이랑 자개의걸이랑 한 칸 벽에 맞는 큰 체경이랑 온갖 비단과 포목을 필필이 들여오게 하고 철철에 따르는 비녀며 사흘거리로 진고개에 가서는 순금반지, 진주반지, 보선반지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외에 어머님의 생신이라는 등 일가의 혼례에 쓰인다는 둥, 장자에 쓴다는 둥, 빚을 졌다는 둥 가든 핑계를 만들어서 그의 돈을 긁어냈습니다. 너무 많은 재산을 소진하다가 결국에는 빚을 지고 집에서 쫓겨나게 된 신세에 처해서도 도련님은 채선을 원망하기보다 고개를 숙인 채 더 많은 돈을 구하러 다닙니다. 채선은 나 때문에 이런 곤란을 당하시지요. 내가 몹쓸 년이야. 라고 말하고 도련님은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채선 때문이지? 내가 못생긴 탓이지. 라고 말하며 도리어 면목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중에 그에게는 또 기막힐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못된 동무의 꾀임에 빠져 아버지 도장을 위조해서 빚을 낸 일이 발각된 것입니다. 채선이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또 기생으로 나가겠지? 하고는 눈물이 그렁거리는 눈을 나에게로 돌리겠지요. 내 속을 알아채었나 보다 하고 가슴이 뜨끔하였을 때 놀아먹은 보람이 있어서 단박에 흉업개쓰리 그게 무슨 말씀이야요? 하고 질색을 하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감옥에 가면 채선이는 또 기생이 나가서 뭇 놈들의 사랑을 받을 거야. 감옥에 간단 말이 조금 안 되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하면서도 입 밖에 내어서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설령 나으리가 간다손 치더라도 내가 당신 사람 아니야요? 왜 또 기생 나가겠습니까? 댁에 가서 행랑방 구석으로 돌아다닐지라도 나으리의 나오시기만을 기다리겠지요. 라고 꿀을 담아 붓는 듯한 마음에 없는 딴청을 부리었습니다. 이 말에 그이는 매우 감동된 모양이었어요. 바싹 다가들며 그게 참말이야? 그럼 참말 아니고 그래 내가 감옥에 가도 수절을 하고 나를 기다리겠단 말이야? 천연덕스럽게 수절하겠다 그리 딱 끊어서 대답을 하였을 때 속으로는 수절이란 말이 어째 춘향전에나 있는 듯해서 우스웠습니다. 만일 내가 감옥에 아니 가고 죽는다면? 하고 그이는 나의 얼굴을 딱 노리었습니다. 그 시선이 전에 없이 날카로워서 슬쩍 외면을 하면서도 따라 죽지? 하고서 청승맞게 너 죽고 나 살면 연료되나?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나 죽지 하는 노래를 읊었습니다. 나도 참 죽일 년이지요. 그 소리를 들으며 그이는 또 얼빠진 듯이 우두커니 앉았다가 무슨 단단한 결심을 하기라도 한 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네에 큰 빚을 지게 된 도련님은 양반가의 집안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게 됩니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지요. 빚쟁이들이 쫓아와 궁지에 몰리게 되자 결국 그녀는 연인과 함께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방으로 데려가 채선에게 극약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삼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도 따라 먹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수십 초가 지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연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남아있는 육체의 모든 힘을 동원해 그녀의 입을 열게 해 약을 토해내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쩐지 입을 꼭 다문 채 한사코 거부합니다. 그는 그런 그녀가 더욱 안쓰러워 모든 힘을 다해 그녀의 입을 열게 합니다.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 힘을 쏟아 열어본 그녀의 입에는 극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맞닿고 그의 사랑은 증발한 것 같습니다. 뱉어라, 뱉어라, 어서 뱉어라 하고 그이는 손가락을 내 입 안으로 꾸역꾸역 들이밀겠지요. 이때에 입안에 든 약을 생각한 나는 흘리던 눈물을 뚝 그치고 에그머니 싶었습니다. 나는 그이의 지중한 사랑에 감흡하였습니다. 그이가 돌려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로되 나는 그 약을 내어놓기가 죽어도 싫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삼켜버리려 하였습니다. 몇 번을 침을 모아 그 약을 넘기려 하였으나 원수의 덩이가 큰 까닭인지 세상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판에 내 입에 들어온 그의 손가락이 벌써 그 약을 집어내겠지요. 그 약을 집어내자 나를 바라보던 그의 얼굴은 시방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곱상스럽던 얼굴이 그렇게 무섭게 변할까요? 나는 어떻다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계집이 딴 사내를 끼고 자는 것을 본 남편의 얼굴이나 그러할는지요. 그 얼굴의 표정은 분노 그것이었습니다. 원한 그것이었지요. 입술을 악물고 드러난 이빨 하나만 보고라도 누구든지 질겁을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잊히지 않는 것은 그 눈자위야요. 일상 생글생글 웃는 듯 하던 그 눈매가 위로 흡듯 이어서 미친 개 눈깔같이 핏발을 세워 나를 흘긴 것이야요. 그 무섭기란 시방 생각하여도 몸서리가 치워요. 그이는 숨이 진 뒤에도 그 흡뜬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는 고약한 년이지요. 그를 죽일 때까지 속인 몹쓸 년이지요. 그러나 그이는 나에게 괴롭지? 라고 묻지 않았어요? 배 타라 하고 하지 않았어요? 돌려내려고 내 입에 손까지 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약을 삼키지 않고 그저 있음을 보았으면 내 마음은 어떠하든지 그이는 죽어가면서도 나를 생각할 만큼 거룩한 사랑을 가진 그이는 기뻐해야 옳을 일이 아니하여? 그렇게 성을 내고 나를 흘길 일이 무엇이하요? 내 그른 것은 어찌 같든지 그때에는 그이가 야속한 듯 싶었어요. 야속하다는 이보담 의외이었어요. 그런데 시방 와서는 그 흘긴 눈이 떠오를 적마다 몸서리가 치이면서도 어째 정다운 생각이 들어요. 그립은 생각이 들어요. 소설 속에 그가 죽어가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극약을 삼키지 않았던 채선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다가오는 도련님이 극약을 먹지 않았던 자신을 발견하기에 자책하기에까지 이릅니다. 이때 그가 보낸 얼굴의 표정들은 계산된 표정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표정들이 채선에게 다 그의 진심과 그리고 자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그리고 사랑을 일깨웁니다. 들레지아 가타리의 말대로 흰 벽과 검은 구멍의 체계로 정의하고 어떤 표현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면 현진건의 그립은 흘긴 눈이라고 한 소설은 하나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소설 속에는 두 주인공이 생의 마지막까지 주고받았던 주파수와 그에 따른 공명이 그녀의 한숨이 되어 소설의 도입부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를 타고 채선은 독백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원망과 그리움을 토로하지요. 그녀의 얼굴이 비치고 그 뒤에는 그가 치켜뜬 두 눈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와 그녀의 시선과 얼굴 위에 흐르던 주파수, 그리고 잉여성이 넘쳐서 종이 위에 넘실거리고 창백한 얼굴 위에 늘어져 있는 검은 글씨들은 그의 그립은 흘긴 눈이 담긴 풍경이 되어서 저편을 응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들레즈 가타리와 같은 학자를 끌어오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지요. 말로 해야 아는 것들, 말로 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말로 하면 더욱 흐려지는 것들, 죽음 속에 사랑을 보게 되고 분노 속에 그리움을 바라보게 되는 교차점들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단편 속에 한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고 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눠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